임대차 3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들의 권리가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혼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김성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2년 지난 다음에 10% 5% 이상 올려달라 그러면 세입자가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어떻습니까? 네, 그건 당연히 거부할 수 예. 있고요. 지금 내용으로는 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이 있고 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몇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정된 사유 외에는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고요. 원칙적으로는 해당 조항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된 걸로 본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제 7조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차임을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있으면 기존의 범위와 동일한 걸로 본다 이거죠?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네. 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거는 실거래할 경우에는 들어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집주인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죠. 집주인이 실제로 자기가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갱신 거절의 사유로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그럼 집주인이 어떻게 실거주를 했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금일 이제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나 관련된 정보 열람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밝힐 수 있다. 이해 당사자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제 기존의 세입자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꿈으로써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 기망을 해가지고 집주인이 들어올 것처럼 하면서 제3자한테 임대를 주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집주인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집을 나가놓고 나중에 진짜 사나 안 사나 6개월쯤 후에 한번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 확정일자 부여 기간 주민센터나 지자체에서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2년 제약 갱신을 했습니다. 갱신한 다음에 한 6개월 지나서도 집주인은 그때도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계약 기간은 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갱신 기간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해가지고요. 한마디로 갱신이 되면 무조건 세입자는 2년을 변호사님 잠시 보면 부동산 3법 개정안 국회에 다 통과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다 통과가 오늘 됐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간에 세입자가 갱신이 되면은 2년이란 기간은 무조건 보장이 되고요. 다만 세입자 측에서 중간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 통지의 효력이 발생돼서 임대차가 종료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래를 하더라도 계약이 있으면 그 사이에 못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실거주는 이제 계약 기간 중간에는 어렵고요. 계약의 갱신 한마디로 계약 기간이 말기로 끝날 때 그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얘기 없이 2년 지나서 다시 2년 갱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갱신권이 남아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별다른 얘기 없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남아 있다고 보는 그걸 소위 겁니까? 말해서 묵시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 법령상으로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상호간에 아무런 통지를 안 한 경우에는 기존 내용대로 그대로 재갱신이 된 걸로 보고요. 그럴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갱신은 됐고 남은 이제 추후의 계약에 대해서는 다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 갱신 요구권을 하면 6년간 살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묵시의 갱신이 한 번이 되면 4년 산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세 번째는 갱신 요구권 행사해가지고 6년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주인 들어오려면 실거주하려면요.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얼마 동안 살아야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는 계약 갱신의 거절 사유로 특별하게 내가 얼마 동안 산다라는 걸 밝힐 필요는 없지만 너희가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들어서 살겠다라고 한 것을 거절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제3자한테 임대차를 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몇 년을 살아야 한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살기 위한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사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계속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만약 그 사는 기간이 2년보다 짧은 기간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 짧은 기간이고 그것을 제3자한테 임대를 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의 손해배상을 집주인한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원래 있습니다. 갱신을 집주인이 살겠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6개월만 살고 임대를 주거나 하면은 1년 6개월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지금 내용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임대가 아니라 제3자한테 매각을 했고 제3자가 자기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무조건 4년 살 수 있는 건 아니군요. 네,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관련돼서 분쟁이 많이 생길 걸로 보이는 게 일단은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거주를 하는지를 뭐 매달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차후에 이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부분이 문제 같은데요. 팔 경우. 맞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제3자한테 배상 청구도 못 하고. 그렇죠. 제3자한테 매각할 경우에 그럼 제3자의 주거 의무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제3자가 주거를 안 하고 제3자가 다시 또 다른 제3자한테 임대를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 제3자는 이 법령상으로는 행위의 규범 수범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겠다라고 해서 갱신을 거절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이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회해가지고 이 법상의 제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뭐 중대한 하자를 집에 발생시켰다든가 아니면 뭐 월세를 안 냈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뭐 그럴 거라고 보는데 중대한 하자라는 게 좀 추상적 아닌가요? 예, 뭐 예를 들어 뭐 못자국 하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중대한 하자로 난 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련된 규정을 보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멸실이나 훼손을 시킨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거는 이제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불을 냈다거나 뭐 이런 경우긴 한데요.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훼손에 관해서는 이제 법원에서는 이런 판단하고 있는 게 통상적인 사용상 하자,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보지만 가령 이제 못자국 또 어디에 못자국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르고요. 가령 이제 뭐 습기를 방치를 해가지고 곰팡이가 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갱신 때마다 그럼 지불 상태를 한번 봅시다. 그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라는 분쟁이 굉장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 가지고는 뭐 대략 짚어드린 것 같고요.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새 화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채널A 기자, 내일이 구속 만료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기소를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까지 안 하면 석방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관건은 그렇다면 기소를 한다면 공무 그 내용에 대해서 공무 사실을 어떻게 기재를 할 것인가 혹은 안 할 것인가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관련된 다시 말씀드리면 채널A 기자는 할 것이고 분명히 당연히 할 것이고요.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적을 것이냐. 그렇죠.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적고 한동훈 검사장도 같이 기소를 하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기소는 한동훈 검사장 기소는 일단 차후로 미루더라도 공모해서 했다라는 범죄 사실, 이동재 기자의 범죄 사실은 이 공소장에 적느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동재 기자의 단독 범행으로 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추후에 이 부분은 추가 수사를 해서 하느냐 이 세 가지 중에 고민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일 이쯤 얘기가 나면 가장 제가 그 질문 드리는 게 어느 쪽의 가능성을 높게 보십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안이죠.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단독 범행으로 보고 기소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수사 자료들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공소장을 이렇게 기소를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공범으로서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수사 자료를 못 찾게 되면은 기존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기소 자체도 조금 정당성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거라 이 말씀이시죠. 일단은 이렇게 기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서 기소하는 것이 원칙적인 안전하게 더 어떤 증거 자료를 찾고 그다음에 기소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그런 그렇습니다. 판단할 가능성이 평소대로는 많다 이 말씀이시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워낙 첨예하고 이 수사 자체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심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기존의 공모가 확실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수사를 이끌었는데 공모도 아니라고 기소를 하면은 그것이 옳은가라는 비판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는 있죠. 저번에 그 몸싸움 총극까지 갔던 유심칩 관련해서 뭐가 나왔다 안 나왔다 소리는 없죠 아직? 네, 3시간 만에 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보도된 내용들에 따르면은 유심칩 자체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유심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인증번호를 받아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내용에서 특별한 게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일단은 이야기고요. 다만 이제 수사의 진행 상황이나 증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외부로 공개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유심칩 자체에서는 기존의 유심칩만으로 그런 우회 접속을 하더라도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에 해당되는 메시지들이 충분히 나와 있고 그것이 실제로 송수신이 된 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별다른 내용이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아직까지 그 휴대전화에 대한 비밀번호 제공 안 해서 그 수사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그렇습니다.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한 검사장 측 입장은? 일단은 비밀번호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다라는 예. 입장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 기존의 여러 가지 수사에서도 그 피의자들이 관련돼서 스스로 이제 비밀번호를 제공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그 이동재 기자의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도 또 새롭게 진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사건이 원래 시간표대로 보면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맞습니다. 이 수사 막바지에 다시 포렌식 진행한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거의 뭐 시간은 다 됐는데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하나만 일단 말씀드리면은 포렌식도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나오는 정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정보 중에서는 충분한 자료가 안 나왔고 그래서 새로운 포렌식 방법으로 해가지고 혹시라도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여러 가지 이 시간 순서로 봤을 때는 오늘 정도면 이제 관련된 혐의 내용들을 다 정리할 시점인데 이제 어제 오늘 포렌식을 진행했다는 거는 아직도 조금 증거 수집이 좀 더 급박하게 이루어질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모 혐의를 증명하는데 약간의 에러를 겪고 있다 이렇게 봐도 해석할 수도 있는 일단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 내용만 봤을 때 왜냐하면 그렇게 포렌식을 확인됩니다. 지금 급박하게 하는 맞습니다. 배경을 추정해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